남매의 마지막 선택이 2022년 5월 3일 오후 2시 15분. 전라북도 부안의 한적한 해안도로에 긴급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차가 바다로 빠졌어요. 사람이 타고 있어요. 112 신고센터로 걸려온 다급한 목소리. 신고를 받은 해경과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푸른 바닷물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하얀색 승용차. 차량은 이미 절반 이상 물에 잠긴 상태였고 주변에는 한 남성이 온몸이 젖은 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누나가 아직 안에 있어요. 남성의 절규가 해안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침몰하고 있었고 탁한 바닷물은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구조대원들이 차량에 도착했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압 때문에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인 노력 끝에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안전벨트에 묶인 채 의식을 잃은 여성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서둘러 안전벨트를 풀고 여성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여성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도되었지만 그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망자는 40대 여성 김모 씨.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는 그녀의 오빠였습니다. 평범한 교통사고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그러나 곧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남매가 함께 탄 차량이 대낮에 바다로 추락한 것일까요? 초동 수사에 나선 경찰은 생존자인 오빠로부터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바다로 떨어졌어요. 저는 가까스로 창문을 깨고 나왔는데 누나는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고 남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온몸은 바닷물과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도로에는 뚜렷한 브레이크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드레일은 부러져 있었고 차량이 추락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까요? 왜 속도를 줄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첫 번째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후 수사팀의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보험사 실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형사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험사 실장의 말에 따르면 정확히 2주 전인 4월 19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주 전 사고에서도 운전자는 김모 씨 여성이었고 그때는 다행히 차량이 완전히 침수되기 전에 구조되었습니다. 차량은 인양되었고 보험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그것도 2주 만에 다시 바다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무언가였을까요? 경찰은 즉시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경악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첫 번째 사고가 나기 직전인 4월 초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사망보험금을 기존 7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무려 10배나 증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보험사에 추가로 사망보험을 가입하며 보장 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험금 수익자였습니다. 7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오빠, 바로 이번 사고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그 남성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그 오빠 말입니다. 이쯤 되자 경찰의 시선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김모 씨의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모 씨는 뇌종양 진단을 받은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약 3개월 정도라고 선고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받은 사형 선고. 그녀가 느꼈을 절망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의 절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혼한 상태였던 김모 씨에게 아이를 맡길 사람은 오빠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조카를 키우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모 씨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이 죽음을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보험금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오빠가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김모 씨는 오빠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오빠, 나 이제 얼마 못 살아.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 좀 부탁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빠도 아이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줄 수 있어. 처음에 오빠는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생의 간절한 부탁 앞에서, 어린 조카의 미래 앞에서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남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4월 19일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부안의 해안도로. 김모 씨가 운전대를 잡고 오빠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는 천천히 바다를 향해 다가갔고 그리고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차량이 예상보다 빨리 발견되었고 김모 씨는 구조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2주 후인 5월 3일 그들은 다시 같은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차는 다시 바다로 향했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물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오빠는 계획대로 조수석 창문을 깨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남은 김모 씨는 안전벨트를 풀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풀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죽음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차가 물에 잠기는 동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앞으로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선택한 이 끔찍한 죽음의 순간을 후회했을까요? 차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김모 씨의 숨이 멎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몇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은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차 안으로 스며들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순간.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물 밖에서 동생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오빠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계획된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동생이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동생을 구하려고 다시 뛰어들려 했던 건 아닐까요?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미끄러졌다고 했지만 현장에 브레이크 자국은 없었습니다. 동생을 구하려고 했지만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가 탈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휴대폰 기록도 분석되었습니다. 남매 사이의 오간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들. 오빠 아이 잘 부탁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키울게. 보험금 들어오면 아이 교육비로 꼭 써줘. 이런 내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점과 사고 시점 사이에 오간 이런 메시지들은 계획된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메시지들에서는 한 어머니의 절박함도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을 아이에 대한 걱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오빠에게 조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라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었던 절망적인 선택. 이것은 범죄일까요? 아니면 모성애의 비극적 표현일까요?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도 이루어졌습니다. 인양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나 핸들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차가 갑자기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다를 향해 돌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운전석 안전벨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김모 씨가 원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목격자 진술도 수집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한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해안도로를 따라오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 바다 쪽으로 돌진했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증언은 사고가 아닌 계획된 행위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오빠를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록 직접 동생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동생의 자살을 방조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전국의 이목이 법정으로 쏠렸습니다. 과연 법은 이 비극적인 남매의 선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법정에 선 오빠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생이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계획을 세웠고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동생을 말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3개월 후면 죽을 목숨이야. 그냥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동생을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소원을, 조카의 미래를 위한 동생의 희생을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을 때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동생도 이 무모한 계획을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우리는 다시 그 바다로 향했습니다. 차가 물에 빠지는 순간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생의 계획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동생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혼자 탈출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서 동생이 탄 차가 점점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피고인석에서 오열하는 오빠. 방청석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험금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절박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오빠의 고뇌가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동생의 부탁이었다 하더라도 죽음을 방조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 이 범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했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로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동생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 조카를 홀로 키워야 하는 부담, 그리고 범죄자가 되었다는 죄책감.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입니다.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과 인정 사이에서, 범죄와 비극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 행위가 명백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정의로운 판결은 무엇일까요? 법정에서는 김모 씨의 의료 기록이 제출되었습니다. 뇌종양 진단서, 시한부 선고 기록, 그리고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들. 그녀가 얼마나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의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말했습니다. 환자는 극심한 두통과 구토에 시달렸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걱정한 것은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어린 자녀의 미래였습니다. 김모 씨의 일기장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어머니의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너를 보호하고 싶어. 엄마의 이 선택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일기를 읽는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가 너를 잘 키워줄 거야. 엄마가 남긴 돈으로 너는 원하는 공부도 하고 원하는 꿈도 이룰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비록 내 곁에 없지만 항상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사랑해, 내 아가. 엄마가 정말 정말 사랑해. 법정 안에 흐느끼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이것은 범죄자의 변명이 아니라 어머니의 유서였습니다. 심리가 진행되면서 김모 씨의 경제적 상황도 밝혀졌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던 그녀는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아이에게 남겨줄 것이라곤 핏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고로 위장한 자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명백한 계획성이 드러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그의 조카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정작 아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보험 사기는 범죄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범죄라고만 할 수 있나.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런 비극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시한부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의 부족,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보험 제도의 허점,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과연 우리는 김모 씨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몇 달간의 심리 끝에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생의 자살을 방조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려 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며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동생의 간절한 부탁, 어린 조카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내적 갈등과 고뇌. 이 모든 것이 참작되어야 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고인인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게 될 형량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이 판결은 정의로웠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김모 씨가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만약 한부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 더 컸다면, 만약 시한부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부안 바닷가에는 여전히 파도가 칩니다. 김모 씨가 마지막으로 본 그 바다. 그녀는 차가운 물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김모 씨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걸까요? 이 사건은 끝났지만 그것이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 가족의 의미, 사회적 책임, 그리고 법과 인정 사이의 균형.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부안 바다에 잠긴 한 여성의 죽음이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